네, 자 오늘은 382페이지부터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의 정리 문제, 유형별 연습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382페이지에서는 11번 풀어보죠. 다음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얘기죠.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상품의 외상 판매액 15만원이면 매출세액은 여기에 15,000원이 해당되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에 대한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손된 재화는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상가 임대 용역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고 했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가 11만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간주 임대료의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1,000원. 그래서 매출세액은 15,000원과 11,000원 더하면은 26,000원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는데요. 간주 임대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실습 문제 할 때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간주 임대료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료라는 것은 월세를 받는 것이 임대료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받으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되죠. 그러면 그거는 임대료입니다. 그냥. 임대료의 1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잡으면 되는데, 간주 임대료는 뭐냐 하면은 임대료가 원래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은 보증금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 보증금의 이자를 임대료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3개월에 한 번씩 법인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증금의 3개월 이자를 계산한 것이 지금 11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11만 원이다.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이자.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거기에 10%를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해 줘야 돼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 부분은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나오는 항목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간주 임대료 없습니다. 자, 26,000원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38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 해볼까요? 또 뭐 질문이 다 똑같으니까 2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공급가액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이랬습니다. 자, 의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자, 가번.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 자, 견본품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느냐? 과세 안 됩니다. 견본품이라는 건 우리가 샘플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용으로 샘플로 주는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아니에요. 나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아까도 나왔죠? 과세 표준 아닙니다.
답은 상품 국내 매출액 400만원. 요거 과세 표준이죠. 그런데 괄호 속에 매출 할인 100만원이 차감 전이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100만원 매출 할인 빠져야죠. 그러니까 300만원이 여기서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다음 라번 상품 수출액 200만원 과세 표준이죠. 여러분이 수출액이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으므로 과세 표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거죠. 면세 매출액이면 과세 표준 아닙니다만은 수출은 세액은 0원이지만 과세 표준에 신고는 한다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세 표준은 500만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풀어봅시다. 384쪽. 문제들이 너무너무 길어요. 질문도 거의 비슷한데 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공급 일자가 요 기간에 해당되는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 2기 확정 과세 기간이니까 우선은 9월 29일 거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죠? 예. 공급일이 9월 달인 거는 애정신고 때 신고하는 거죠. 애정신고 과세 기간이죠. 아니다. 맞죠? 7, 8, 9.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월 8일, 11월, 12월. 네, 요 세 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액 과세 표준이죠. 그다음에 11월 7일 날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의 거래처 증여. 매입세 공제를 받은 그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한 것을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고 해서 과세 표준은 이 시가가 과세 표준이 돼요. 시가가. 시가가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매출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과세 표준의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19일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우리가 과세 표준입니다. 할부이자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붙습니다만은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연체이자는 부가세 없어요. 연체이자는. 자, 따라서 매출세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0월 8일 날 매출세액 300만 원이 있겠고 11월 7일 날 매출세액 30만 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30만 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또 골라보면은요, 이번에는 6번을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자, 가번. 사무용 소모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네, 공제 가능하겠죠? 이 나번. 거래처 증정용 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죠. 다번 수입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 네, 원자재 매입세액은 수입을 했던 국내에서 매입을 했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780만. 4번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6페이지. 11번이 좀 짧아 보이나요? 11번 한번 해보세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자가 제2기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풀었던 것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1기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자, 2기 때는요. 1기 때 매입세액 누락시켰으면 공제 못 받습니다. 이거는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고를 따로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질문은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공제 못 받고요. 2번 제2기 과세기간에 구입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 네,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 현재 보유 중이든 사용했든 있든 없든 매입세액은 2기에 구입한 거니까 해당이 되죠. 다음 직장 체육대회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되죠. 다음 공장 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자, 부지니까 토지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죠. 자,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 네, 1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해볼까요?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입니다. 1기 확정 4월부터 6월이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납부세액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단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요. 자, 자료를 보니까 요 두 개가 매출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요 세 개가 매입이네요. 자, 매출에서 세액을 계산해 보면요. 국내 매출액 3,000, 직수출 1,200. 직수출은 세액이 없죠. 영세율이니까요. 자, 국내 매출에서 30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다음 매입세액 보겠습니다. 컴퓨터 부품 매입액 1,1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110만 원이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달용 1톤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 구입액이 1,500만 원이면 150만 원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을 수 있고요.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 선물 구입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매출세액은 300만 원, 매입세액은 요거 두 개 260만 원 이래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40만 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납부세액은 4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맞습니다. 수입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합니다. 다음 2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병원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개인에게 해주나요?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맞죠? 4번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수정 발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 문제 골라보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신고납부에서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신고기간 종료일 25일부터 다음 달 25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1번 맞아요. 다음 2번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은 확정신고 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조기 환급 받은 거는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빼고 신고해야죠. 다음 3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정고지액이라고 그러죠.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징수 안 합니다. 나중에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한꺼번에 받죠. 3번도 맞습니다. 다음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됐네요.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상이 됐을 때.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이 4번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5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간이과세에 관한 문제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맞아요. 법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적용 한도가 즉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그리고 1억 400만원 이렇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제조업, 도매업 이런 사업자들, 또 전문 서비스업 이런 사업자들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습니다.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없죠. 예.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의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부가가치세 이론, 유형별 연습 문제까지 풀어서 이론을 어느 정도 부가세 이론을 여러분이 준비하셨고 쭉 뒤로 가가지고요. 이제 이론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3장 107페이지요. 소득세 이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은 FAT 1급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수업을 시작할 때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TAT 2급 교재에서 정리를 하면서도 또 이제 일부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여러분들하고 방금까지 유형별 연습 문제도 다시 또 풀어보고 그랬죠. 자,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이제 소득세는 우리가 처음 TAT 2급 교재에서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소득세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소득세의 개념과 또 소득세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7페이지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기 전에 위에 소득세의 정의라는 걸 한번 볼까요? 소득세란 무엇이냐?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얻는 소득. 네. 자, 법인이 얻는 소득과 개인이 얻는 소득이 있죠. 법인이 얻는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를 하고요. 개인이 얻는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소득세가 두 가지가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소득세 하면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 법인세 하면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인 소득세하고 법인 소득세. 그런데 법인 소득세는 우리가 법인세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고 있고, 개인 소득세는 우리가 그냥 소득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1번 보시면은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소득 원천설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법령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거주의라고도 합니다. 열거주의. 자, 소득세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하느냐, 총자산 증가설을 따르느냐.
예, 총자산 증가서는 뭐냐면은 개인별로 소득을 1년에 한 번씩 소득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을 신고해요. 예. 자, 아무개 씨 24년 5월 말일 현재 내 자산은 토지가 얼마, 건물은 얼마, 예금은 얼마, 보석은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은 얼마 뭐 등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한 번 신고해요. 그랬을 때 재산이 증가했으면 아, 이 사람 소득이 이만큼 발생했구나. 그래서 과세하는 거고요. 재산이 그대로 있거나 감소했으면 예,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과세 안 하는 거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재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있는가. 신고는 다 하는 거죠. 그렇게 과세한다는 것이 이제 총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낸다고 자기 재산 신고 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내가 소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나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지 재산을 신고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득 원천설 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은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예,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열거주의지만은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조세당국이 열거하기가 너무 바쁜 모양이에요. 예, 신상품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금융기관에서 막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계속 쏟아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열거해놨는데 그게 이건가 아닌가 애매한 상품을 내놔요. 그러면 과세가 잘못하면 피해갈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유형별로 유사한 것은 그냥 과세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종류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종류에 따른 과세. 그래서 종류가 여기 주 1이라는 표에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표가 하나 있죠. 예, 이게 소득세의 종류입니다. 6가지, 그 다음에 밑에 2가지 해서 모두 소득세는 8가지로 종류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줄에 있는 이 6가지를 종합과세 세목이라고 그래요. 소득세 중에서 6가지는 종합과세 세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 세목을 외울 때 첫 자를 가지고 외워야 돼요. 2배사 근연기. 예,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네,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외워집니다. 네. 자, 뭐 어려운 세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면은 이자 소득. 네. 대표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만기 때 정기예금 만기 때 이자 받잖아요. 그게 이자 소득입니다. 그다음 배 하면은 배당 소득. 네, 여러분들 주식을 사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샀다 또는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이걸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배당 소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 하면은 사업이죠. 사업소득. 이게 사업소득은 이제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말하니까요. 지금 제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성하탑 컴퓨터학원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과세 사업이든 면세 사업이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구분을 하죠. 그런데 소득세에 면세 사업자가 있나요? 없어요.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소득의 신고 대상이 되고요. 종합과세 세목입니다. 사업소득은.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근이 근로소득이에요. 우리 직장에 나가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로소득입니다. 또 우리가 급여를 월급으로 받지 않고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 사원들도 있죠. 그거 근로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하면 연금소득이죠. 아주 좋죠. 연금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연금소득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 받는 그런 공적연금,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받는 공무원연금, 그런 연금이 이제 공적연금이고요.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든가 일반 연금에 가입했다. 그건 사적연금이 또 있죠. 그런 것이 연금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면은 기타예요. 기타소득. 여기에서 이제 구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기타로 묶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타소득 하면은 자, 개인이 얻는 소득 중에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는데 10억 원이 당첨됐어요. 세금 낸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권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기타소득입니다. 자, 이 2배사 근연기는 왜 종합과세라고 하느냐?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말은 합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걸 내포하고 있죠. 원칙은 6가지는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거죠. 자, 따로따로 신고를 하나 합산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합산하면 어떻게 돼요? 소득 금액이 커지죠. 커지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든요. 누진세율. 그래서 만약에 6가지 소득이 전부 다 쪼개졌는데 전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6가지가 다. 근데 6개를 다 합쳐서 6,0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6,000만 원의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도 일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개별과세 하는 것보다 더 세금이 산출세액이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자,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분리과세라고 여기 적어놨죠. 이 분리과세 적용받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은 종합과세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6가지는 원칙은 합산하는 거다. 그런데 이 종합과세 중에는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잘 핵심 포인트로 공부해 두는 거예요. 특정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아주 예외적인 거다 이거죠. 예외적인 거. 이 예외적인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 특정한 종합과세 소득 중에는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 원천징수하는 거니까 개별징수로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여기서 특징에 나오니까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종합과세 6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2배사 근연기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퇴하면 퇴직소득이요. 양하면은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여러분 퇴직소득은 직장에서 퇴직금 받는 것이 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 외에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으로 받는 거 이게 퇴직소득인데 우리 퇴직금이라는 게 뭐죠? 그 기업에 장기간에 걸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걸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1년 단위에 딱딱 소득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를 받기 때문에 성격이 같은데 퇴직소득은 24년도에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A라는 직장에서 올해 퇴직을 했지만 회사를 20년 다녔어요. 그러면 20년간 쌓아놓은 퇴직금이 이번 24년도에 받게 되는 거죠. 성격이 다르죠. 월급이나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사업 이런 거하고. 그래서 이것을 분류과세합니다. 이거는 종합하면 안 되겠다. 성격이 달라요. 양도소득도 부동산의 경우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건물이나 토지. 그래서 이 양도소득도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퇴직소득과 성격이 같다 해서 분류과세합니다. 분류과세는 뭐냐 하면은 완전히 별도로 하는 거예요. 종합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류과세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하고는 달라요.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안에 있는 건데 특정 소득이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게 분리과세이고 분류과세는 처음부터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 분류과세 그 차이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는 말도 나왔고요. 자, 이 소득세 종류 8가지 꼭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특징 세 번째 거 보면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개인 단위예요. 부부라고 그래서 합산하거나 또 부자지간, 가족이라고 해서 합산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다만이라는 또 예외적인 게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신고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건 세금을 탈세하려고 허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밝혀지면은 그거는 나중에 합산해 가지고 다시 세금을 신고하고 가산세도 내고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예외적인 거 빼고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다음 네 번째 소득세 특징 원천징수. 아까 원천징수로서 의무가 종결된다 하는 게 분리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분리과세인데 자, 모든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원칙인데요.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징수를 하라는 의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자,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급여 주고 나면은요 꼭 세금 신고해 줘야 돼요. 사업자가 난 급여 지급할 때 세금을 모르고 공제를 안 했는데요. 공제했든 안 했든 사업자가 내야 됩니다. 징수한 걸로
국가에서는 징수한 걸로 간주하고, 종업원 급여를 300만 원 줬으면 그 30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조세를 징수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령 금융소득 중에서 은행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딱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내가 찾아서 쓰려고 찾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원금은 다 주죠. 근데 이자는 이자 100만 원 붙었네요 하면서 세금이 20만 원입니다 하면서 20만 원을 은행에서 공제해 버리거든요. 그 은행이 갖는 게 아니고 은행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득을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되니까 그것을 공제했다가 국가에다가 납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뭐냐면은 소득세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그냥 소득세 하면 국세. 그런데 지방소득세 그러면은 국세의 10% 지방소득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14%거든요. 그 14%는 국세가 1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세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10%니까 1.4%. 그래서 15.4%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원천징수 주석 2번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원천징수 제도의 유형을 두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천징수의 유형은 애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이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애납적 원천징수 한번 읽어볼게요.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신고를 2번 한다는 거죠.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확정신고가 무슨 의미냐면은 종합소득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요, 예금이 만기될 때마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1월에도 원천징수가 될 수가 있고, 5월에 만기된 건 5월에 원천징수하고, 8월에 만기된 건 8월에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언제예요? 그 지급할 때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신고는 언제 하냐면요, 매년 5월에 합니다. 매년 5월에. 그러니까 5월에 하는 신고를 우리가 소득세 확정신고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종합소득신고라고 그래요. 합산해서 신고했다. 자, 그러니까 애납적 원천징수는 바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완납적 원천징수를 보면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리과세라고 그랬어요. 분리과세가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종합과세 세금이 종합과세의 소득인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외적인 분리과세가 바로 원천징수 과세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 아까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인가요? 네, 당첨금. 복권 당첨금 같은 이런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종결을 합니다. 종합과세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소득 뭐가 있는지들 이제 앞으로 챙겨가면서 기억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원천징수라는 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득세는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무슨 징수죠? 거래징수라고 그러죠.
부가가치세는 왜 거래징수라고 부르냐면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안 쓰죠.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급자가 징수합니다. 거래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거래. 그 거래가 있을 때 부가세가 징수돼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거래징수 제도라고 그러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5번. 인적공제와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가 아니라 누진과세를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가가치세에는 없잖아요. 하지만 소득세는 그 소득이 있는 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인적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산출을 한다, 세금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적공제, 그래서 인세라고 그래요. 인세, 인적사항을 고려한 세금. 그러면 누진과세는 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율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구간별로. 과세 표준이 얼마 이하는 6%, 또 얼마부터 얼마 사이는 15%, 얼마부터 얼마 사이는 20%, 이렇게 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또는 인세라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6번째 소득세 특징을 보면은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가가 고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당신 이자 소득 얼마 있었지 하고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고, 당신 배당 소득이 얼마 있었지 고지서 안 옵니다. 당신 사업 소득이 얼마지 라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가 고지납부라고 그러잖아요. 고지납부. 고지서 안 오면 우리 세금 안 내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 고지서가 오죠. 자동차세 내세요. 또 뭐 재산세 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가 되니까 그건 고지납세주의라고 한다면, 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하면 세금 안 내고 피해 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신고를 안 하면 또 더 많은 가산세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열거된 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소득세의 개념 아주 중요한 거 살펴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쭉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